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급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주 한인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 북한 찬양 사이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이 소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이 끔찍한 미주 한인 사회의 한 웹사이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과 내통하고 북한 찬양을 하는 미주 한인 인터넷 사이트가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미주 한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이어온 것으로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정보당국은요, 이들 한인들이 실제로 북한의 지시를 받고 미주 한인 사회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이 이미 미 전역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주목하는 사이트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시애틀이죠. 워싱턴주 시애틀, 구체적으로는 시애틀입니다. 우리 한인들 많이 거주하시죠? 이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운영하는 시애틀 한마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한인 부동산업자 강모 씨가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 모란봉 편집사, 이게 이제 편집하고 출간하고 하는 곳입니다. 언론사 기능을 하는 모양이에요. 평양 모란봉 편집사의 대외 선전 홈페이지 선전물들이 다수 이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선전 문구가 그대로 게재되어 있죠. 그것도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인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평양에 본사를 두고 중국 등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모란봉 편집사가 지난 2014년 개설한 조선의 오늘이 한국에서 접속 차단되자 이제 미주 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요, 이 모란봉 편집사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틱톡, 위챗, QQ 등 유명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만들어서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시애틀 한마당 사이트에는 운영자인 부동산 업자 강모 씨와 LA에 거주하는 유명 생물학자 김모 씨 등이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강모 씨는 강산이라는 아이디로, 이 진짜 이름은 강산이 아니에요. 필명이죠. 일종의 이제 글을 쓰면서 거기다 이제 아이디를 강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일단 오늘 이 순간은 그냥 강 씨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업자 강 씨는 강산이라는 아이디로, 그리고 이제 LA에 거주하는 생물학자는 김 박사라는 아이디로 거의 매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확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이 김 박사의 글은 지난해 말 이후에 중단되고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흥노라는 아이디로 된 글이 또 강산과 함께 게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조선의 오늘과 그리고 LA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친북 매체인 민족통신으로 접속하는 배너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배너를 누르면 그 시애틀 한마당 외에 다른 또 민족통신 등 다른 또 친북 성향의 웹사이트나 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보건원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김모 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김모 박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김 박사는 민족통신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자인 김 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받는 유전자 관련 학자입니다. 김 씨의 유전자 관련 저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증한 우수과학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의 북한 찬양 활동이 밝혀지면서 선정이 뒤늦게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최근 모란봉 편집사 등 북한 선전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에 강 씨와 김 씨가 모란봉 편집사와 접촉을 해서 지시를 받았거나 최소한 연계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또 강 씨와 김 씨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북한 체제 찬양 글을 모란봉 편집사가 적극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알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자인 강 씨와 김 씨는 이미 2016년 국가정보원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방첩센터를 설치해서 대공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에 수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례다라면서 한인사회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이 말을 한 한국의 그 고위 관계자도 이용당하는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일정에게 돈을 받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인지는 지금은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한국 정부는요, 지난 2004년 민족통신을 비롯해서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조선음악, 조선인포뱅크, 내나라,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등 31개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블랙아웃 조치,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어로 번역 뉴스를 보급해온 조선의 오늘, 그리고 서광, 또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KCNA 워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점을 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 찬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요, 미국 시민권을 방패 삼아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지 또는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앞장서는지 이런 교민들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칫 미주 한인사회에 이들의 선전선동이 더 깊숙이 파고들지 않을지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칫 미주 한인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과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분열. 심각한 악영향도 물론입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저는 다 알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글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해서 금방 현혹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분열. 심각하게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저는 걱정합니다. 자, 이 문제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속보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북한 때문에 미국에서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골치 아플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저 어찌 보면 하나의 민망한 사건, 하나의 해프닝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한 술집의 보안 요원이 아시아계 여성을 반복해서 김정은으로 불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요, 아시아계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시카고의 한 여성 시드니 히긴스라는 여성은요, 지난 11일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 이 프로야구장 리글리 필드 인근에 있는 듀시스 메이저리그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안 요원으로부터 적대적인 불편한 대우를 받았다라면서 지역 매체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앞두고 토요일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시카고 곳곳의 술집에서 바크롤이라는 것은 여러 바를 옮겨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풍습인데요. 이걸 이제 재현하는 이벤트가 펼쳐져서 참여업소들 앞에는 이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히긴스는 당시 이제 듀시스 바 앞에 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남들처럼 이 바리케이트 틈새로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그 저지를 하면서 막으면서 No, 김정은, No, 김정은, 안 돼, 김정은, 안 돼, 김정은이라고 그 여성분한테 소리쳤다는 겁니다. 동양계 여성에게. 이 히긴스 일행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보안 요원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당신을 뭐라고 부르던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 보안 요원은 나는 백인 손님을 보면 조 바이든이라고 부른다.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히긴스 일행은 아시아계든 아니든 또 어떤 호칭이 됐든 누군가에게 비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그 보안 요원 파견 업체와
DUCC라는 바 모두 직원들에게 다양성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술집 DUCC 측은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보안 요원은 제3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으며 더 이상 우리와 일하지는 않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미주 한인 사회에 지금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북한 찬양 이 사이트, 그걸 시작으로 해서 좀 아까 김정은이라고 부른 그 보안요원 등등등 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대를 이어서 참 피곤하게 만드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재외국민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와서 세금도 안 내면서 의료 예산만 축내고 있다라는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True or false? 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는커녕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자라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 기관 쪽의 입장에서의 흑자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라는 일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제 한국 건강보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공개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매년 흑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2255억 원 흑자, 2019년 3,658억 원 흑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갉아먹긴 뭘 갉아먹어요? 흑자를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있구만. 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의 먹튀 행동으로 한국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오히려 건보 재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미국 국적 가입자들만 좀 따로 내고 볼까요? 제가 미국 국적 가입자는 아니죠.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하고 의무는 다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권리 1도 찾아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했네요. 자, 미국 국적 가입자들의 경우만 좀 따로 떼볼까요? 2021년 68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흑자를 미국 국적 가입자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얻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사용한 급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미국 국적 가입자들이 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국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들은 모두 보험급여보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이제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료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병원으로 돈을 보내주잖아요. 나라에서 그 의료비를 보내준 그 돈을 말하는 겁니다. 월급이 아니고 이 보험급여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우리들이 가입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언급된 이 흑자라는 얘기에서 사실 이제 국적별로 세분해 보면 중국 동포들이 좀 예외라는 경우는 나옵니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동포들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맞아요. 네.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따로 떼어둬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해외, 다른 외국 국적자, 그렇지만 이제 한국 동포들이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에 얼마씩 내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다 흑자를 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에. 그런데 미국 국적자냐, 일본 국적자냐, 호주 국적자냐, 요거를 중국 국적자냐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 대상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보험 적용의 필수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려서 규정하고 또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라는 이른바 외국 국적자 동포들 무임승차 논란은 일단 사실이 아닌 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에는 공감하지만 재외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서 동포 대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외국 국적자들이,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은 1년에 막 5,700억 원씩 흑자를 내주는데 뭘 더 자격을 강화하냐, 혜택을 더 주면 더 좋지,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맞다라고 공감하실 수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일부는 그래도 강화해야 돼. 그래도 이것들이 말이야, 외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뭐 어디 뭐 치료받을 때만 있으면 살짝 들어와서 그냥 치료 싹 받고 들어가고, 아, 나 이거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조금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셨죠? 흑자 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항공기 탑승 시에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 자녀를 바로 옆자리에 앉힐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방교통부는 최근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이 인접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어린 자녀들이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중 최소한 한 명과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 중에 한 명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옆에 좌석이 있는 경우 모든 항공사는 무료로 그 좌석을 그 부모의 아이들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부는 의회가 즉시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각종 항공료와 관련해서 각종 숨은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혀서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6일 교통부는 주요 10개 항공사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 알래스카 항공, 그리고 프론티어 항공이 이같이 서둘러서 먼저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결정에 동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면은 뭐 카톨릭, 아니시면은 불교나 유교신가요? 아니면은 무교신가요? 자, 뭐 미국에는 이제 기독교 교인들이 비율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출석을 해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출석을 자주 해야 정기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 달에 교회를 몇 번 출석하면 소위 정기 출석 교인이다라고 분류가 될까요? 매주? 아니면 최소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출석이라도 정기 출석 교인으로 봐야 하나요? 일단 현재 미국 내 교회들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 출석률 감소로 고민하는 교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주 얼굴을 비췄던 이른바 정기 출석 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교회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정기 출석 교인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예배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횟수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고, 예배 외 다른 활동에 참석하는 그런 교인을 또 정기 출석 교인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한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가 있습니다. 그 리서치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 1000명과 개신교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출석 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목사와 교인이 생각하는 정기 출석 교인 기준이 달랐습니다. 목사의 경우 약 60%가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정기 출석 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목사님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목사 가운데 약 15%는 한 달에 그래도 3번 출석해야지 라고 답했고요. 또 목사 가운데 약 13%는 무슨 소리야? 매주 빠짐없이 출석해야 정기 출석 교인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분류도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와 인종 그리고 지역별 목사님들에 따라서도 정기 출석 교인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 65세 이상 된 목사 가운데는 매주 출석하는 교인을 정기 출석 교인으로 보는 비율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인종별로는요, 흑인 36% 매주 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게 흑인 목사님들 36%, 히스패닉계 25% 목사가 매주 출석하는 교인을 정기 출석 교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백인이 빠졌네요. 백인 목사님들, 백인 목사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가장 개방적이어서요. 백인 목사는 14%만이 매주 출석 교인을 정기 출석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출석 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은 또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인 중에서는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도 정기 출석 교인으로 봐야 한다라는 조금은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그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교인의 약 86%가 자기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는 교인도 정기 출석 교인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사와 교인이지만 정기 출석 교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인 셈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 명을 건강검진한 결과 31명이 폐암을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학교 급식 종사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급히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데 발생하는 그 요리 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진단받은 인원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근 5년간 이 급식 종사자 60여 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14개 교육청이 2만 5천 명을 건강검진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학교 급식 종사자는 94명, 매우 의심은 45명, 그리고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 139명에 달했습니다. 이 폐암이 의심되는 학교 급식 종사자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그중에 31명이 또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급식 종사자로 일한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검진에서 확진된 인원과 지난 2008년에 폐암 진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29명을 더해서 최근 5년간 급식 종사자 가운데 폐암 유병자는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 가운데 폐암 확진자 상당수는 산재,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폐암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급식 일을 하다가 폐암에 걸렸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을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29명 가운데 23명은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추적 검사가 필요한 이 경계성 결정, 이 결절, 이건 이제 폐암 같지는 않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판정을 내린 그런 사람들도요. 무려 53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12개월 후에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위 양성결절 역시 6,239명이 보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소견, 이 경계성 결절 그리고 양성 결절 등등을 다 포함하면 급식 종사자, 학교에서 아이들 밥을 하고 또 나눠주고 하는 급식 종사자 6,912명 가운데 약 무려 29%가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약 29%가. 원인은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때문입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음식 조리 후에 나오는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데다가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강도 노동, 다른 사람들은 일 고강도로 안 하나요? 고강도 노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원인이 그 급식 종사자들, 그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때문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영상 끝나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최종 화면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폐암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요리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서 만든 거냐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석 달 전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교육청은요,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듯 조만간 환기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또 튀김류를 조리할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조리 중에 이 미세문진을 발생시키는 튀김류의 메뉴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튀김류 대신 오븐 사용을 확대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식단도 좀 바꿀 계획입니다. 좋죠. 아이들 튀김 먹는 것보다는 본인들은 튀김을 어렸을 땐 좋아하겠지만 그건 입에서는 맛있는 거고 이런저런 어쨌든 그런 이유로 튀김류가 좀 줄어들면 오히려 더 건강식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아이들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건강 관련 뉴스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변비약 계속 먹으면 치매 위험 5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변비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로 인해 나중에 치매가 될 확률까지 크게 높아진다라니 변비 반드시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상적인 대변 횟수는요, 일주일에 최소 3회, 그리고 많게는 9회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회라는 것은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면 그 정도까지는 변비로 안 본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이제 하루에 매일인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3회에서 최대 9회까지라 그랬으니까 어쩌다가 하루에 한 2번 이것까지 괜찮다는 거죠. 매일 2번은 좀 안 되지만. 자, 그럼 변비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대변 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대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거나 또는 대변을 다 봤는데도 잔변감이 있거나 또는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항문 폐쇄감이 있거나 또 대변을 보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변비로 봅니다. 이들 6가지 증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을 겪는다면 좀 더 심한 변비로 봅니다. 한국에는 변비 환자가 66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흔하다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혹시 또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흔하다라는 표현을 바꿀게요.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변비로 판정받은 환자가 무려 66만 5천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15세 이상에게서 16.5%가 변비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거의 17%. 변비를 부추기는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요, 대변을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변을 반복적으로 참으면 항문 조임근이나 치골 직장근이 변의, 즉 변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돼서 배변 장애형 변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물을 적게 먹어서 아닙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은 좋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젊은 사람도 아닌데 이 수분을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잠자는데 수면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도 저하돼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네요. 네. 변비가 지속되면 대부분 변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복용해도 안전한지 지금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꾸 변비약을 먹다 보면 몸이 스스로 변을 보게 하는 능력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변비 치료를 위해서 강력한 자극성 변비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저칼륨 혈증 또는 급성 신부전증 등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또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5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또 그리고 중국 과학원 선진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무려 50만 명을 대상으로 또 무려 10년간 변비약 복용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대상자는
영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 가운데 치매 병력이 없는 40세에서 69세 사이의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50%가량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습관은 혈관성 치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매 발병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비약 종류뿐만이 아니라 복용 방식도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정 변비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변비약을 섞어 먹는, 오늘은 이 약 먹었다, 내일은 저 약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또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변비약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독소 생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뉴스를 하면서 치매 확률 등등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류의 기사를 이제 많이 봤는데요. 보통 어떤 확률을 높인다 할 때 10% 또는 많아야 한 20%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치매 확률을 높인다라는 그 숫자가 50%였습니다. 50% 확률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미주 각지의 한인 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초청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신 김에 LA면 LA, 애틀란타면 애틀란타, 우리 지역도 좀 와서 우리 동포들도 좀 만나주고 가세요. 이런 초청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국빈 방문으로 해석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이잖아요. 이제 한인 사회 방문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게 국빈 방문인데 이 국빈 방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빈 방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state visit라고 합니다. state visit. 국가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는 행사입니다. 미국은 외국 귀빈을 맞는 외교 행사를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그리고 공식 방문, official visit, 그리고 공식 실무 방문, official working visit, 그리고 실무 방문, 그냥 working visit,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방문이 있습니다. private visit로 구분을 합니다. 미국의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은 국가 원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의 환영 행사도 같이 하고요. 백악관 환영식, 또 예포 발사, 백악관 공식 만찬, 정상 간의 선물 교환, 영빈관인 이 블레어 하우스에서의 숙박, 또 국기 개양, 그러니까 한국 정상이 오면 한국 태극기를 걸어주는 거죠. 도로에도 그렇고 이제 그 백악관이나 그 블레어 하우스 등등의 그 국기 개양 등이 모두 같습니다.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나 일단은 요거까지 같습니다. 그럼 가장 상위 개념인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의 차이점이 있다면 백악관 환영식에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일단 백악관 환영식에서 국빈 방문은 21발의 예포를 쏩니다. 공식 방문은 19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웃겨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와갖고 빵빵 예포를 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국빈 방문이야? 그거보다 살짝 반 단계 낮은 공식 방문이야? 예포 얘네들이 몇 발 쏘나 봐야지. 하고 쉬다 보면은 순간 몇 발이었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19발이야? 21발이야?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대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모두 그리고 백악관 환영식에서 미국 대통령 공식 입장, 또 방문 정상 공식 입장, 공식 인사, 양국기 입장,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환영사, 방명록 서명, 선물 교환, 공식 오찬 등으로 여기까지 동일한 행사를 다 갖습니다. 다만 백악관 공식 만찬 때 입는 의상이 조금 다릅니다. 요게 또 이제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이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국빈 방문의 경우에 검은 넥타이 대신 흰색 타이를 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공식 방문은 반드시 검은 넥타이 매야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데 이제 국빈 방문은 그 대통령 취향에 따라서 검은색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또는 흰색 타이를 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국빈 방문의 경우에 공식 만찬에서 두 정상이 입장할 때 환영 행진곡이 연주되고요. 건배, 그리고 약간의 살짝 공연도 있습니다. 또 사교 댄스 등의 순서가 살짝 진행이 됩니다. 국무부가 주최하는 공식 오찬도 있는데요.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같은 국무부죠. Department of Justice 런천이 있습니다. 국무부 오찬은 공식 방문한 정상에게만 개최됩니다. 국빈이 아니라 공식 방문. 국빈은 더 높은 건데 왜 이거 안 해주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무부가 주최하는 거고요. 대통령 주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찬이 이제 저녁 만찬이 아니라 점심 때 하는 오찬. 그래서 이제 국빈이 아니라 공식 방문한 정상에게만 일단 얘기를 해서 개최를 합니다.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이거를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나 안 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해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국빈 방문으로 온 사람이 경우에는 아예 나 안 갈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점심을 먹는 이 오찬의 경우는 호스트가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또는 국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방문국의 대통령이 사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급이 조금 다르니까. 연방의회 합동연설은 공식 방문과 국빈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의회의 초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대통령실이 의회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가서 의회에서 연설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 공식 방문으로 미국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회 초청으로 합동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노태우, 이어서 김영삼, 또 김대중, 그리고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곱 번째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은 지난해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한 명뿐이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고요. 백악관은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굳건한 우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 미국 언론들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와 SK 등 한국 기업의 투자를 높이 평가해주고 또 반도체 산업 장악을 위해서 한국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미국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잘 아시죠? 그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그 위안부 피해자들, 또 강제징용 당하신 그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체에서 돈을 각축해서 대신 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찬반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시간에 그거 다루고 싶진 않고요. 여하튼 그걸 다 잘 아시죠? 그 강제징용 해법, 한국이 알아서 다 배상도 하고 한국이 할게 라고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해법이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 해법도 사실상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빈 방문 초청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일정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공식 방문과 마찬가지로 4일입니다. 나흘. 가장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11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에 14일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15일 시카고를 방문해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16일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4월 26일 방문을 해서 29일 오전까지 국빈 방문을 마친 뒤에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디 갈까요? 네. 이거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도시는 현재로서는 이제 휴스턴, 그리고 애틀란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군데만 갈 수 있게 된다면 휴스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바쁘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